자, 커버드콜 ETF의 옵션의 종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만기일 기준으로는요, 일단 먼슬리 옵션,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데일리 옵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먼슬리 옵션이라고 하는 건 만기가 매월 도래하는 것,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의 경우는 만기가 매주, 그리고 데일리 옵션은 만기가 하루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의 커버드콜 ETF들이 이제 상장돼서 거래될 때는 대부분 먼슬리 옵션, 즉 만기가 매월인 이러한 커버드콜 종류의 ETF들이 상장됐었는데, 자, 먼슬리 옵션의 경우는 뭐 장점이다라고 하면 하락장에서 살짝 좀 덜 떨어지는 것, 그리고 뭐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즉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해당 종목의 경우는 가격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커버드콜들이 바로 위클리 옵션과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이러한 종류의 옵션들이 등장하면서 일정 부분의 가격 변동폭을 쫓아가면서 많은 배당을 주는 형태로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변동폭 크기 면에서는 이제 먼슬리 옵션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변동폭 낮다라는 것은 자, 가격이 상승할 때 덜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과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 옵션의 비중을 많이 낮춘 만큼 기초자산에 투자되는 비중을 상당 부분 높여놨습니다. 따라서 배당은 적당히 많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당 부분 뭐 배당은 많이 주는 만큼의 변동폭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타깃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 커버드콜 ETF의 경우는 목표 분배율을 정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타깃 프리미엄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변동폭을 조금 낮춰야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먼슬리 옵션이나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그러한 커버드콜 ETF의 종류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상장된 위클리 옵션 또는 데일리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러한 커버드콜 월배당 ETF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각각의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식형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제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슬리인지 위클리인지 아니면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 각각 ETF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S&P 500을 추종하는 이제 그 월배당 ETF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보통 보시게 되면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 자, 해당 종목들이 이제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주요 특징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미국 S&P 500이 기초 자산이고요. 옆에 보면 데일리 옵션이라고 해서 1% OTM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OTM이라고 하는 건 외가격 옵션을 활용하는 건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과거에 그냥 먼슬리 옵션을 활용했던 것들은 상장했었을 때 대체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자, 하루에 1일 변동폭 기준으로 자, 기초자산이 상승했을 때 최소한 1% 정도까지는 상승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간 전략을 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P 500이 자, 8월 2일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때 2.46%가 하락했는데 해당 종목의 경우는 3.37%가 하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게 데일리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타이거 미국 S&P 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초단기 옵션이라고 하는 종목의 이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데일리 옵션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옵션 비중이 10% 내외로 참여하고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S&P 500 기초자산에 반영되어 투자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타깃 프리미엄의 경우는요, 데일리 옵션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해당 종목이 바로 타깃 프리미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여기에 써 있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옵션 비중을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이러한 형태로 현재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다만 타이거 미국 S&P 500
500, 즉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ETF가 뭐 2.46% 하락했을 때 해당 종목의 경우는 마이너스 1.35%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변동폭이 작은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빅테크, 그다음에 AI 테크,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자산들을 가지고 현재 커버드콜 상품들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자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가 자, 4.26%, 즉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자,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대적으로 뭐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5% 프리미엄 초단기 해당 종목은 90%에 대한 비중이 나스닥 100에 투자되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옵션 비중이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는 형태로서 대부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거의 쫓아가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의 경우는 자, 옵션 비중이 100%로서 상당 부분 조금 덜 하락하는, 그래서 나스닥 100 ETF가 4.26% 하락했을 때 해당 종목은 마이너스 3.15%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AI 테크,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에이스 빅테크 7, 그리고 먼슬리 옵션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기초 자산의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이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크다라는 점들 참고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있는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15% 프리미엄 분배 관련된 해당 종목들도요, 마찬가지로 1% OTM 옵션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변동폭이 크다라는 점들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버드콜 ETF를 활용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변동폭을 조금 줄이고자 한다면 뭐 데일리 옵션 혹은 타기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이러한 월배당 ETF 중에 커버드콜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기초 자산이 상승할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커버드콜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데일리 옵션이나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는 이러한 ETF들을 매수를 하셔서 운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슈드랑 이제 S&P 500 이렇게 해서 커버드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커버드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먼슬리 옵션 또는 타기 프리미엄을 활용하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해당 종목은 슈드의 60%, 그리고 S&P 커버드콜 40% 비중이 혼합돼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기초 자산들끼리의 결합이므로 상당 부분 변동폭이 낮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3%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경우도 자, 슈드의 85% 비중,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가 옵션에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하락폭과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타기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의 경우도 슈드 비중이 52%, 나머지는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서 한 48% 정도 내외로 옵션 포지션이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커버드콜 ETF를 선택할 경우에는요, 변동폭을 조금 줄이고자 하신다면 먼슬리 옵션 혹은 타깃 프리미엄, 아니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커버드콜 종목들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변동폭이 크면서 일정 부분 주가 상승을 따라가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 먼슬리 옵션보다는 위클리나 자, 만기일이 짧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는 이러한 커버드콜 종목들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렇게 옮겨놓고 나서요, 이제 인출 계획을 대부분 세우십니다. 자, 근데 인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결국에는 금융상품이라는 것들을 선택해서 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안전한 예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억 원으로 연간 4%씩 인출하게 되면 연간 400만 원을 인출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12달로 쪼개게 되면 월 33만 원씩 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월 33만 원씩 몇 년 동안 단순 계산했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냐면 25.2년.
그러니까 즉 25년 2개월 동안은 33만 원씩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연간 5%로 인출하게 되면 월 기준으로는 41만 원. 이때는 20년 정도 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월 1억 원을 가지고 6%로 인출하게 된다면 이때 월 50만 원으로 자, 이때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16년 6개월로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요. 자, 내가 인출하는 인출률이 높아질수록 월 수령하는 금액도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 낮아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령 기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인출들은요. 자, 내가 운용하는 이익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을 같이 이렇게 인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출률에 대한 고민을 하나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금 수령 방법을 늘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단순히 예금 주는 상품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할 게 아니라 이렇게 월배당 ETF처럼 자, 연간 배당을 주는 이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방법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투자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상당 부분 연금 수령 기간을 높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령 기간을 늘리는 금융상품들 중에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이러한 상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인출 전략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을 어느 정도까지 수령할 수 있는지 1억 원을 가지고 한번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텐데요. 자, 엑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 계좌 안에 있는 평가 금액은 1억 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자, 인출률은 대부분 뭐 몇 퍼센트를 설정할지는 여러분들의 뭐 선택에 달려 있지만 만약에 4% 정도의 인출률을 설정해서 인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때는 연간 인출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과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의 평가액은 1억 원 중에 내가 4%를 인출하게 되면 이번 연도에 4%인 400만 원만큼 연금액을 인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의 이제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안전한 예금 자산의 3.5%의 비중을 가지고 인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경우에는요. 얘를 쭉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3.5입니다. 지금 4%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3.5%다라는 가정이고요. 자, 그러면 연간 인출 금액은 4% 룰로 정했기 때문에 자, 1000해는 400만 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령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몇 년, 즉 한 50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자, 50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아직 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아있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적인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4%에서 4%가 아니라 이제 인출률은 한 10% 정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안전자산이 3.5%의 예금을 가지고 운용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몇 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지 쭉 살펴보게 되면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꽤 오랜 기간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네요. 무려 50년 동안의 기간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인출률을 4%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의 크기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1000만 원 인출되지만 2차년도에는 935만 원, 3차년도에는 874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인출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수령해야 되는지 인출률을 먼저 조금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출률에 따라서 몇 퍼센트 정도의 목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값만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년 꾸준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에 대한 크기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률을 만약에 한 4%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6%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마르지 않는 쇳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자, 첫 해에는 400만 원 정도의 인출을 하게 되고요. 계속 나머지 6%로 운용되고 4%로 인출을 했기 때문에 2%에 대한 해당 금액들이 계속 재투자하면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어떻게 보면 마르지 않는 쇳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연간 6%의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율이 아니라 나는 그냥 금액으로 인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나는 1억 원 중에 그래도 자, 매월 60만 원 정도
인출을 꼭 해야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거꾸로 한번 계산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자금을 월 60만 원이면 연간 한 7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투자 수익률 5%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7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한번 뭘 많이 늘려봐야 될까요? 자, 인출률에 대한 부분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만 잘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배당 한 6% 주는 그러한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 수익률을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한 50만 원 정도만 꾸준히 인출하겠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요. 일시, 백천만, 10만. 자, 이랬을 경우에는 역시나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 원에 대한 자금들을요, 은퇴 자산으로 환산했었을 경우에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해당 자산에서 얼마를 인출할 것인지를 먼저 잘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히 초기에 많은 자금을 빼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평가 금액은 계속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수령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인출률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던 아니면 이렇게 고정 금액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던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투자 수익률로 가져갈지 아니면 배당 수익률로 가져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ETF가 됐던 아니면 예금이 됐던 주식이 됐던 그런 가치가 상승했었을 경우에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배당률의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의 관점보다는 배당 수익률로 전환했었을 때 내가 꾸준히 인출하면서 어느 정도 기초자산의 가격을 상승하는 그러한 형태의 인출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져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DB형 혹은 DC형입니다. DB는 확정급여형, DC는 확정기여형. 자, 그러면 퇴직했었을 때 어디로 지급받게 되냐면 IRP 계좌로 대체적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내 나이가 만 55세가 넘어가서 일반 계좌로 수령을 원하시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DC형의 경우는 근로자일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용을 열심히 해서 발생되는 이익까지도 모두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RP 계좌로 넘어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DC형일 때 발생된 운용 이익은요, 운용 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퇴직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연간 1,500만 원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단순히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간 수령 한도만큼 수령했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받으면서 절세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IRP 계좌로 넘어와서 발생되는 운용 이익은요, 그때는 퇴직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운용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출하실 때는 연금 수령 한도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간 1,500만 원 이내 인출했었을 때 연금소득세 5.5에서 3.3%로 저율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때는요, 이 퇴직용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미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갑자기 필요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결국에는 퇴직금을 꺼내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가입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게 되면요. 그 계좌 안에는 퇴직금도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운용이익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퇴직금이니까 당연히 퇴직금만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일단 불가능합니다. 일단 퇴직금의 경우는요. 자,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도 인출 사유를 충족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아니게 되면 연금 개시 이전에는 중도 인출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는 그래도 퇴직금을 빼야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IRP 계좌 자체를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 안에 들어있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니까 그것은 뭐 당연히 퇴직소득세가 빠져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무려 16.5%의 과거에 공제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이러한 과세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퇴직금은 그렇더라도 별도의 계좌 안에서 개설해서 운용하시다가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퇴직금 관련된 부분들만 인출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까지 모두 다 해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퇴직소득세를 절세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연금을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에서 10년까지만 퇴직소득세 30%가 감면되고요. 실제 연금 수령 연차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가 40%가 감면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라는 표현이고요.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IRP 계좌 안에 에서 자금을 실질적으로 인출한 그 연차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연금 수령 연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연차랑 실제 수령 연차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차는요, 자, 우리가 IRP 계좌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나이 요건은 만 55세, 자, 그리고 일반 IRP의 경우는 가입 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때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 나이가 만 55세고 가입기간 5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금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 55세 시점이 되면 1년, 만 56세가 되면 2년, 만약에 67세가 되면 3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수령 연차는 자동으로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증가돼서 내가 만약에 만 64세에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는 10년 차가 되고, 앞으로 1년만 지나게 되면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고 내가 퇴직금을 모두 다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일단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들이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차는 퇴직소득세 감면과는 아무런 관계는 없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기 희망하는 분들께서는요, 만 55세 이후 일단 연금 개시해가지고 최소한 1만 원 정도의 자금을 쭉 인출해서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한 나이 기준으로는 한 만 64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때는 연금 수령 연차조차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금 수령 연차는 10일-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차 기준으로는 사실상 연금 수령 한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만 원씩 10년까지 수령하시고 11년 차가 된 시점에서는요, 40%의 퇴직소득세를 몽땅 다 감면받으면서 한꺼번에 목돈을 일출할 수 있다라는 요 사실 정도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로 퇴직금이 넘어올 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 두시고 연금을 나중에 인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